안녕하세요. 시험도 떨어지고 나면 또 틀리고 나면 오답노트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처럼 건축도 그런 오답노트가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 여기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도 지어진 것만큼이나 지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건축 설계 공모에서 떨어진 낙선작들을 모아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 건축 설계 공모 오답노트 인터뷰 건축의 낙 신세롬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해줄 정평준 군입니다. 정평진 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 전문지 에디터 일을 하다가 지금 실업급여 수급하면서 신림동에서 지내고 있는 정평진입니다. 네. 제가 아는 이 평진 군은 그러니까 쉬운 얘기도 어렵게 하는 재주가 있는 친구인데 이 건축의 낙에 대해서 짧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세롬이 얘기한 것처럼 그 설계 공모전에서 낙선한 안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그 건축가가 그 낙선안을 준비하면서 그 도시공간과 장소에 대해서 생각한 내용들, 그리고 그 건축가가 고민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그 지어졌거나 지어질 예정인 당선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또 다른 관점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게 당선안이 만들어지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뭐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관점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짧게 설명하는 재주가 별로 없는 친구인데요. 오늘 저희의 첫 번째 게스트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김철 선생님에 대한 소개는 또 평진 군이 선생님은 이제 1947년생이시고요. 선생님 나이는 안 밝히는 게 좋지. 원하시지 않으시지만 원로시죠. 건축계 원로시고 1986년에 이제 인재건축으로 지금 이제 현재 이름은 아리키움인데 독립을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활발한 작업을 해오시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98년도에 김옥길 기념관,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는 건 그 강남역 사거리 2008년도에 만들어진 어바나이브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선생님 대표작인 것 같아요. 뭐 최근까지도 바우지움 같은 작업들도 건축계에서 지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뭐 오늘 선생님의 건축가로서나 아니면은 작품을 얘기하려고 모신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좀 다른 이슈를 다뤄보려고 선생님 이제 첫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첫 게스트고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는 소감부터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네. 그 원로가 됐고, 네. 나는 전혀 내가 원로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나는 현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원로 이렇게 대접하려고 그러면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이런저런 이제 심사에 많이 이제 풀려가게 되고, 네. 또 이제 가면 또 이제 원로 대접을 받아서 이제 심사위원장이 되는 그런 걸 했는데, 그런 걸 하면서 특히 그 우리나라에 지어지고 있는 공공건축들이 어떤 프로세스로 만들어지는지를 확실하게 요즘에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저런 면에서 이 건축을,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렇게 교양으로 알 수 있을 정도,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대국민 교육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건축은 가망이 없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간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건축을 위해서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파급력이 정말 커져가지고 대국민 교육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건축에 관심 있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알게 하고 또 건축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말씀하신 이제 심사들에 대해서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 세종시에서 이제 총괄 건축하시면서 사임하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짧게 얘기해 주신다면, 지금 시간이 좀 흘렀지만 여전히 사퇴를 한 그 과정에 대해서는 똑같은 마음이신지 궁금하거든요.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고요. 그다음에 그런 게 일종의 이제 그 사고를 친 건데, 그 사고 친 거에 대해서 뭐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고 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했던 건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네. 그 정부 청사라고 하는 굉장히 크고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국민의 세금으로 짓는 그러니까 국가적인 사업을 그것을 다루는 그 발주자나 그것을 하나의 비즈니스로 생각하고 일을 수주하려고 하는 그 설계업자들의 이 얕은 계산으로 넘어간다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국가가 또 공공으로서 해야 되는 그 직무를 유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뭐 결과부터 이야기하면 이 심사 과정을 가능한 한 이 심사를 공정하게 그리고 그다음에 그 세종시가 갖고 있는 이 정부 청사의 어떤 전체 그 도시의 마스터 플랜과 네. 그 도시가 추구하는 그 방향에 어울릴 수 있는 안을 뽑으려고 네. 그나마 심사만 이 두 번에 걸쳐서 1차, 2차로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2차의 본심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오후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러니까 거의 하루를 거의 다 쓰는 그런 노력을 했어요. 했는데 어떤 결과적으로 이 심사위원들은 이제 만장일치로 끌지를 못하고 이제 투표를 하게 됐는데 그 투표의 결과가 이건 투표 그 결과 집계표를 보는 순간 아 이건 짜고 친 거다라고 느낄 만큼 어떤 뭐 모든 게 다 명명백백하게 다 증명하라고 그러면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도 이제 그런 이 정당이 그런 상황이 너무도 이렇게 그냥 한눈에 읽혀요. 네. 그리고 이 당선작을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당선작이 이제 결정이 됐을 때 그 다음날 이제 이 프레스 이제 릴리즈가 잡혀 있었어요. 기자들한테 이제 당선안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안을 설명할 수가 있겠는가? 아예 심사 과정에서는 이 대상작이 아니라고 이렇게 제쳐놓았던 안인데 그 안이 이렇게 뭐 과반도 아니죠. 그러니까 7명 심사위원 중에 5명이 그 안을 찬성을 했으니까 네. 도저히 이거는 아니다. 네. 그리고 이런 기회에 이 공공건축의 이런 이 설계에 대한 그 프로세스는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그때 내용들을 좀 짧게 복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그 설명해 주신 그 내용들에서 그 투표 결과가 2차 때 그 5대2로 나오기 이전의 상황들, 그러니까 선생님이 작전이라고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세종시의 이제 행복청의 총괄 건축가를 맡으면서 즉 이 청사는 이미 이제 완성되어 있으니까 그 외부에 세워지는 뭐 도서관이라든가 무슨 기념관이라든가 하는 등등의 이제 그 세종시의 공공 건축물들을 좀 좋은 방법으로 이제 이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 뭘까라는 고민을 이제 한참 거기에 이제 실무자들하고 이제 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행안부가 내려오기로 결정이 됐다고 하면서 입주하는 날짜를 2023년 10월인가로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일이 이제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2023년에 이제 해지되고 얼마 규모로 지어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공사 기간 거꾸로 역산을 해서 하려면 또 설계 기간은 또 얼마가 걸리니까 설계 기간 얼마를 잡고 나면 지금 바로 설계 경비를 공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 공모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건물을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설계의 지침이에요. 어떤 그 건물을 짓고자 하는
이 주된 이제 목표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자세한 사항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적시해서 설계자 건축가들이 그 안을 이렇게 만들 때에 정확한 안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그 지침서가 가장 중요하고 그러니까 집으로 치면 이제 집주인의 어떤 요구사항, 필요사항들이 정리되어 있는 그런 거죠. 네. 환자가 아파서 의사한테 가면 의사한테 이렇게 문진이라는 걸 하잖아요. 내 증세가 어떻고 아니면 뭐 가족력까지도 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이 집을 쓸 사람들이 이 집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그 명시를 해줘야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현재 만들어진 게 없고 그걸 만들려면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하나의 용역이 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중요한 건데 그런 것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그 컴페티션 그러니까 경기이기 때문에 네. 누가 심판을 볼 건지 어떻게 심판을 볼 건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심판진을 어떻게 구성할 거며 그 심판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 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전혀 없이 그런 것들을 하나도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준비하거나 검증하거나 아니면 공론화시켜서 뭔가 이렇게 그 이 보편적인 어떤 그 합의를 만들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 동안에 그 공공에서 해오던 발주 방식 그대로 그냥 밀고 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마침 나는 이제 그 행복청의 총괄건축가였고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네. 세워지는 공공의 건물이기 때문에 행복청이 이제 그 설계 경기를 관리를 하는데 주문한 발주처는 행정안전부고 행정안전부와 행복청이 이제 같이 그걸 하는데 내가 행복청의 총괄건축가이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이제 심사위원장으로 선정이 됐는데 네. 그 심사위원들을 행안부에서 행복청에서 그 비례만큼씩을 이렇게 추천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선정을 하도록 또 네. 그렇게 그걸 해서 선정위원이라는 사람들은 또 행복청하고 행안부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을 다 이렇게 그 데려다 놓는 형식을 뽑아놓은 해보려고. 거예요. 거기서 총괄건축가 입장에서 이제 가장 문제를 삼았던 게 뭐냐면 네. 행안부와 행복청에서 공무원을 그러니까 뭐 기술직 공무원이죠. 전문직 공무원을 한 사람씩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 근데 나는 안 된다고 그랬고 네. 그다음에 그 안 된다고 했었던 이유는 물론 이제 그 넣어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 발주자나 시행자 쪽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심사위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집주인이 자기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심사위원을 두는 건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라는 댓글도 있던데. 근데 그거는 기술 심사에서 하면 돼요. 기술 심사 이건 디자인을 심사하는 건데 디자인을 심사를 하려면 디자인의 전문가가 들어와야지 어떻게 그런 이 기술직이 들어와서 디자인을 평가를 하느냐는 거죠. 일단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가 이렇게 유연하고 좀 낮은 건물로 지어진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수익별이 안 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이랬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의사를 반영하고 싶어하는 쪽의 의견 그거는 그러니까 지침서에다 넣으면 되고 지침서를 충실하게 이 기존의 청사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완해 달라라는 거를 지침서에다 넣으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 설계된 내용이 과연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기능들이나 이런 기술적인 것들을 충족시켰는가라는 거는 기술 심사. 그러니까 디자인 심사 이전에 기술 심사에서 그 사람들이 딸이 검토를 해서 심사위원회에다가 올리는 거죠. 네. 이 기술 심사를 해보니 뭐 각각의 안들에 대한 이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뭐 동선이 너무 길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 요구했던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또 주면 심사위원들은 그걸 보고 전체적인 디자인의 이 어떤 이 원칙은 좋은데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런 부분들에 하자가 있다, 문제가 있다.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보완이 필요한데 심사위원이 해야 되는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는
그 하자를 이 아이디어에 해결할 수 있는 거 없는가까지도 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어떤 결과물로서의 중요성보다도 그러니까 그 아래 앞으로 조금 돌아가면 설계 경기는 네. 아이디어를 뽑는 거지. 그 실시 설계를 뽑는 게 아니라고. 네.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해왔던 공공 건축의 설계 경기는 다 실시 설계를 뽑는 그냥 설계 경기에서 결정이 당선이 되면 네. 그냥 그대로 그걸 도면화시켜서 허가를 내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걸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전체 이 틀을 어떻게 짜겠다. 그다음에 어떤 감각을 만들겠다. 한 그런 큰 원칙들을 정하는 게 아이디어인데 아이디어를 뽑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이디어를 뽑는데 그 실무적인 것들이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하면 아이디어는 어디 가도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죠. 네. 여기 치고 저기 치어도 여기 맞추고 저기 맞추다 보면 그냥 보편타당한 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돈이 명품이 되지를 못해요. 명품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죠. 국가에서는. 근데 그걸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뭐 몇 월 며칠까지 발주가 나가지 않으면 이 공모가 나가지 않으면 시간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막 그러니까 그게 내 생각에는 행안부에서 어느 날 아침에 우리 내일 이사 갑시다 하고 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 전에부터 다 이제 이미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과정은 다 이제 이 자기네들이 쓰고 이제 청사 짓는 과정에 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임계점까지 왔을 때 이제 또 꺼내놓은 거가 아닌가. 네. 그래야 자기네들이 추진한 의도한 대로 끌고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길게 주면 뭐 또 무슨 위원회 생기고 뭐 생기고 해서 오데 이제 이 간섭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테니까 그 사람들이 뭐 나를 의식하지는 않았겠지만 이건 또 속전속결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작전이었었던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총 심사위원 그 7명 중에서 그 발주처 공무원 2분, 기술사 1명 이렇게 3명이 구성이 돼 있고 돼 있고 네, 나머지 이제 4사람이 네. 이제 전문가. 네네 하고 그렇게 된 거죠. 네. 나는 이제 당연히 들어가는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그 건국대학의 김준성 교수는 이제 우리 행안부에서 행복청에서 네. 추천을 했고 그다음에 그 최재필 교수하고 그 황희연 교수는 이제 행안부에서 추천을 해서 그렇게 이제 심사위원이 구성이 된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미 그러니까 공무원 2사람과 기술사와 행안부에서 추천한 심사위원 2사람 하면 이미 5명이잖아요. 많이 넘었어요. 이미 판은 그렇게 짜져 있었는데, 근데 내가 그럼에도 내가 하겠다 해야지라고 생각했었던 거는 네. 이 행안부에서 추천한 그 2사람 건축가와 그 두 분 다 교수이긴 한데 또 건축과 도시의 이분들한테 내가 건축의 진정성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뭐 어떤 이 암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네. 돌파할 수 있을 돌파할 거라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 하나만 갖고 이제 그럼 할 수 없다 하자라고 이제 했던 건데 절차가 다소 부실했어도 이제 절차가 네. 부실하더라도 네. 심사 과정에서만이라도 진정성이 통한다면 네. 소정의 목적은 이룰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심사를 이제 임했었는데 네. 일단 1차로 그 아이디어를 이제 다 이제 적서했는데 그때 정확하게 몇 작품이 들어왔는지 16작품인가 얼마인가가 네. 1차에 이제 응모가 들어왔었고 거기서 이제 5작품을 이제 골랐어요. 그래서 이 5작품을 가지고 이제 본심사를 하는 건데 그 본심사를 이제 프레젠테이션으로 이렇게 설계자가 직접 와서 설명을 하고 심사위원들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선정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기로 해서 1차에서 뽑힌 5작품한테 한 달인가 얼마인가 또 그 디자인을 이제 발전시키는 시간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했는데
이제 그 다섯 작품이 어느 사무실이라는 건 다 이제 공지가 된 사항이니까 다 공개된 사항이었죠. 공개돼서 다 알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제 소문이 이 돌기 시작을 하는 게 행안부에서 어떤 안을 이렇게 정했다고 하더라. 그게 뭐 이렇게 내부의 회람 직원들한테 한번 손을 보여서 뭐 이렇게 뭐 투표 방식. 인기 투표 같은 뭐 그런 걸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행안부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더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다시 말하면 그 응모했던 사람들 다섯 이 건축 그 안이 네. 알게 모르게 어쨌든 행안부 쪽하고 이렇게 이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다는 그 증명일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 다섯 개의 이제 응모자들이 또 열심히들 이제 만들 막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 우리나라 건축계가 손바닥이 빤한데 네. 다들 알고 그러는 사이란 말이에요. 뭐 같은 대학 출신들이 다 골고루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서로들 이제 정보들도 공유를 하고 그럴 텐데 거기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이거 좀 뭔가 좀 이상하다. 이 수상하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죠. 네. 갖고 있었는데 그 심사하는 날 이제 그 오후 1시부터 심사하기 위해서 12시에 이제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점심을 먹는 자리였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그 행안부 쪽 그 공무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이 행안부에서는 우리는 A라는 안으로 밀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심사위원들하고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래서 내가 이제 문제를 삼았죠. 당신 지금 이 위반한 거다. 규정을 위반한 거다. 어떻게 그 사전에 그런 이야기를 더군다나 그 일반 심사위원도 아니고 발주자 측 심사위원이 발주자 쪽의 의견을 미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법이 어딨냐. 이건 불공정한 행위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뭐 심사위원으로 할 수 있는 말 아니냐. 뭐 조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돼서 그냥 더 문제 삼지는 않고 이제 지나갔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본심사에 들어가서 심사를 쭉 하는데 그 A안도 이제 발표를 하고 뭐 또 발표하는 사람 발표에 대해서 이제 질의응답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다섯 작품을 다 이렇게 그 발표와 질의응답을 마쳤는데 네. 그 발표하고 이제 질의를 하고 할 때 그 질의하는 심사위원들의 이제 그 질문 내용을 보면 이 심사위원이 뭐에 대해서 지금 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가 읽히잖아요. 네. 근데 뭐 다들 내가 기대했었던 그런 질문들을 했고 또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뭐 유도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걸 해서 저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렇게 못 믿을 사람들은 아니겠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역시 전문가는 전문가끼리 통하는 게 있어라고 이제 했는데 그게 오해였죠 결국은.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진정성에 통할 거라고 통할 거라고 나는 믿고 있었고 통하고 있구나라고 느꼈어.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리숙한 거지. 그 좀 더 이제 했었어야지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다섯 작품에 대한 이제 평가가 다 끝나고 나서 보통 일반적인 순서라면 그 다섯 작품 중에 두 작품을 이제 최종 당선자 후보작을 이제 골라요. 고른 다음에 이제 그 두 작품을 가지고
이제 또 치열하게 이제 그 이 토론을 하고 심사를 해서 거기서 이제 최종 한 작품을 이제 고르는 그런 방법인데, 그래서 이제 내가 심사위원장이니까 자 그러면 두 작품을 고릅시다라고 했더니 그 또 그 행안부 측 공무원은 아니 뭐 이미 그 다섯 작품 질의응답에서 이제 뭐 윤곽이 정해진 것 같은데 그냥 바로 가자는 거예요. 바로 당선작을 뽑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내가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끊었어야 되는데 네. 뭐 무슨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게 해서 좀 지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전까지 그 논의의 분위기나 논의의 분위기는 네네. 뭐 이렇게 그 가장 좋다고 생각했었던 네. 그 B안이 네. 이제 뭐 이렇게 중의가 모여졌다, 네. 모여지는 분위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럼 가자, 라고 해서 이제 투표를 했죠. 투표를 했더니 처음에 행안부에서 말했었던 A안도 아니고 가장 좋다고 생각했었던 B안도 아니고 C안이 당선이 된 거예요. C안은 좀 더 숨어 있었었어. 그걸 숨겨놓고 대신에 그 이 A안에 대해서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이제 A안을 마구 이렇게 이렇게 성토하게 하고 네. C안은 다치지 않게 보호했다가 투표하는 때 C안이 당선작으로 5대2로 나하고 김준성 교수만 B안을 찍었고 네. 나머지 5사람은 전부 다 애초에 짜진 대로 간 거예요. 어떻게 각본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걸. 각본으로 간 거죠. 이게 뭐 개인적인 궁금증이기도 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진정성에 대한 믿음이 그 순간에 깨지셨을 텐데 그 후에 직접 대화를 나눠보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 두 사람은 나를 쳐다보지를 못해. 내가 처음에 이렇게 이 집계표를 이렇게 받아 들었을 때 이거는 방송하면 안 되는 말. 그러니까 여성이 강간당했을 때 이런 느낌이 아닐까. 배신감 같은. 완전히 이렇게 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나라는 거는 인격체가 아닌 거죠. 인격체가 아니고 그냥 고기 덩어리처럼 다루었었던 그렇게 당한 느낌 같은 그런 것이었었어. 그래서 그때는 뭐 후폭풍이니 뭐 그다음에 어떻게 될 건지는 생각지도 않고 난 이거 수용하지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선 그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장을 사퇴를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총괄 건축가도 사퇴를 하겠다. 하고서는 일어섰죠. 일어섰더니 그 김준성 교수도 저도 가겠습니다 하고서 같이 일어서서 이제 나왔어요. 나왔더니 뭐 그 실무하는 그 행복청의 과장이랑 네. 막 당황해갖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러는 거를. 잠시만. 그러니까 뭐 우리 두 사람이 빠진다고 뭐 심사위원회가 망가지는 것도 아닐 테니까 나머지 애들은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라. 난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관여할 수가 없다. 그러고선 바로 나오면 또 행복청 바로 앞에 서울 가는 버스 터미널이 있어. 네. 그래서 근데 바로 펴고 나서 타고 올라와 버려. 그렇게 된 게 이제 뭐 전체 그 과정이 심할이었고, 그거를 그때 이제 그 전에 그 행복청에서 이제 어떤 안을 민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 때 이 건축 담당 기자들이 관심들을 갖고 한번 물어와서 만약에 그렇게 가면 내가 사고 칠 거야라고까지도, 난 그때 농담이었어요 정말. 난 그렇게 가면 난 사고 칠 거야 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냥 웃어 넘기고 말았었는데, 그럴 리가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랬어. 저희가 이게 떨어진 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그 말씀하셨던 비안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사라는 거에서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비안이 가졌던 아이디어가 가장 와닿으셨던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걸까요? 근데 왜
이 행안부에서 그 A안을 이렇게 민다라고 했느냐라고 하면 네. 그게 타워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정부 청사가 이렇게 구불구불해도 이렇게 비정형의 그 곡선으로 만들어져 있고 가운데가 지금 거기가 이제 상업 지역이 만들어져서 네. 그 모든 그 민원인과 공무원들이 거기를 중심으로 모였다가 흩어졌다 하게 하는 게 그 이 마스터 플랜의 기본 개념. 원칙이에요. 근데 그 이 행안부에서는 거기다가 랜드마크를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중심을 하나 잡아야지 된다. 라는 식. 그러니까 거기는 탈중심적인 공간인데 거기에다가 다시 중심을 하나 세우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니라고 했었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B안은 그나마 그 5안 중에 가장 그 하다고 저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었던 그 B안은 네. 그 규모도 해결을 하면서 그 규모를 이렇게 수직으로 세운 게 아니라 사면으로 세운 거예요. 눕혀서. 어느 정도의 그 볼륨을 만들려면 4만 평이라는 볼륨을 만들려면 그것도 딱 깔아버리면 그것도 안 되는 거니까 적정한 규모의 높이를 만들어 주되 그거를 이렇게 우뚝 솟은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히 솟아 오르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해서 그나마 전체 그 마스터 플랜에 그 이 가장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는 안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난 그 사무실이 누가 한 건지 다 알고는 하지만 내가 그 사무실하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으로만 봤을 때 이 안이 가장 한 거다. 그런데 그 A안과 C안이 비슷한 유형이었어. 같은 타워형이었었다. 하나는 지하화 시켰던 안이고 또 하나는 그 어떤 다른 안들은 다 어떻게든 그 전체 마스터 플랜에 네. 따라오려고 했었던 안들이었는데 저층의 뭐 개념. 무리수가 좀 있었다면 그 B안은 그런 그 전체 마스터 플랜에도 되고 그다음에 그 이 행안부의 의도에도 어느 정도 수용을 될 수 있는 그런 안이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새로운 그 제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내부의 오피스의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의 그 업무 공간도 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칸막이 하는 부서별로 칸막이 하는 게 아니라 오픈 오피스로 네. 한다든가 또 이렇게 그 이 사면을 이렇게 그 에너지 전략이나 뭐 친환경에 그런 걸로 쓴다든가 해서 그래서 또 굉장히 새로운 제안들이 많았는데 A안, C안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그냥 맨날 짓고 있었던 그런 오피스를 한 번 더 네. 짓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 힐링 건축의 당선안을 보고 어떤 분은 그 창덕궁에다가 63 빌딩을 짓는거나 다름이 없는 안이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떤 분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2등한 해안 작업 해안이랑 선생님이 모종의 유착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불신에 기반한 뭐 그런 의심들이 그러니까 있었는데. 우리 네. 그 공모하는 것과 심사하는 게 다 지금 그런 식의 네. 필터를 갖고 봐요. 뭔가 있을 거야.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네.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게 지금 가장 우리 발목 붙잡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인 거지. 여태까지 그렇게들 해왔었으니까.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한 10여 년 전에 계획된 마스터 플랜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 신청사 당선 이후에 뭔가 이게 완성되어가는 지금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사실 긴 호흡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기도 하고 근데 말씀하신 기술적인 부분이나 지금 현재 결정권자인 뭐 발주처의 공무원이나 뭐 그 행안부의 어떤 장관이든 그 입장은 사실 비교적 이제 일시적인 거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마스터 플랜도 지금 온전히 구현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금 이 신청사의 계획이 선생님이 그 총괄이자 심사위원장을 맡아서 조금 보완되고 좀
이렇게 훼손된 것들이 좀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으셨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입지 선정이랑도 관계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낙선작, 2등작이랑 연결져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전에 네. 그 세종시 그러니까 행복청 총괄건축가직을 이제 수락을 하고 세종시를 내려가 보고 나도 그 전에 몇 번 그 프로젝트 나도 이제 그 공모전에 한번 참가한 적도 있고 심사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갔었는데 네. 꽤 오래간만에 이제 그 총괄건축가로 이제 그 이 공식적인 임무를 띠고 이제 갔잖아. 갔는데 정말 실망스러웠었던 거는 이미 세종시는 버렸어요. 왜 그렇게? 그 청사의 외곽 부분은 네. LH 다 베려놨어. 그냥 아파트의 네, 숲으로 많이 꽉 들어갔죠. 차버렸어. 일반적인 신도시랑 다르지 않아요? 일반적인 신도시랑 하나도 다르지 않아. 네. 그러니까 내가 총괄건축가로 가게 됐었던 가장 큰 동기가 뭐였냐면 거기에 그 이 공공시설물을 담당하는 국장이 날 찾아가서 자기가 건축가를 졸업을 하고 설계보다는 그 행정적인 것 같아서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지금 어떻게 돼갖고 지금 국장으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10년 동안 지어졌다는 우리나라의 행정 수도가 그동안에 지어졌던 신도시 일산이나 분당이나 판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으니 네. 선생님 같은 분이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말 한마디에 내가 그래 내가 해줄게 그러고선 갔었던 거라고. 갔더니 정말 끔찍한 게 어떤 이미 거기는 외곽은 다 버려놨고 겨우 그 정부 청사가 있는 그 영역 하나만 애초에 그 이 실시 설계 그러니까 그 설계 공모 때에 그 안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가 온전 그거 하나라도 살려낼 수만 있다면 세종시가 그렇게 실패한 도시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한번 해보자라고 했었던 건데 네. 뭐 이번에 결국 결과가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세종시는 아마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어떤 문제는요.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세종시의 외곽이 그렇게 변한 것도 이주하는 공무원들이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반영된 대로 지어진 아파트를 그렇게 지으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는 전체 마스터 플랜이 프레시티였었고 네, 네. 프레시티였다면 그 건축적인 방법도 바뀌었어야 돼요. 그걸 이번에 고덕강연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아파트의 유형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는 그냥 두두두두둑 세우는 거예요. 두두두둑 세우는 게 아니라 눕히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잡아뜨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변화를 줘서 그 이 마스터 플랜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게끔 거기에 조화되는 고민을 했어야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 지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대로. 그 지어버리니까 지금 세종 그 5, 6층짜리의 세종 그 정부 청사는 네. 아파트 숲에서 그냥 완전히 푹 깔아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하이라이즈 올리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황당한 계획이긴 하지만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원했다라는 게 아마 그 사람들의 근거 아니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거기에 프리미엄 얼마 붙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삐안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을 가장 이렇게 그 이런 그 이 자유곡선의 그 이 평면적인 거를 또 조금 다르게 풀어낸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제안을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난 그게 가장 그 좋은 대안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사건 이후에 그 신청사 계획안 설계자 참여하셨던 그 조항만 교수님 인터뷰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식별이 어렵고 이런 것들이 기존 계획안에는 뭐 컬러를 둔다던가 그리고 바닥에 어떤 LED 그 사인을 넣는다던가 하는 그 보완책들이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고 다른 것보다도 그 기존에 그 가운데 있던 구릉지 같은 것들도 다 없어진 상태로 계획이 됐었고 그래서 수용상 건축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선한 대로 지어지면은 그 신청사 그 세종시가 불구가 될 거다라는 좀 그런 강한 표현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셨던 거죠. 네. 이건 망했다니까 한마디로 그대로 지어지면. 하여튼 내가 그러고 난 다음에 뭐 국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공고도 하고 해갖고 뭐 이렇게 수정 보완을 한다고 했는데 네, 네. 뭐 자문단을 구성을 한다고 그러고 했었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자문단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지금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 네. 그랬는데 이제 행복청에서 이제 결국 잘 안 되고. 나를 이제 부르는 바람에 네, 참, 야 이게 이제 내가 공공에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인갑다. 그리고 거기에 뭐 특히 설계 경기 그 프로그램 같은 거를 잘 만들어 놓으면 네. 젊은 후배들도 많이 이제 참여를 하고 공공건축이 좋아지면 그 뭐 내가 할 역할은 다 한 게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갔다가 결국 실패하고 네. 돌아섰단 말이에요. 네. 돌아섰는데 그러고서 이제 나는 이제 또 이제 딴짓 안 하고 내일만 하자. 다시 개인으로. 네. 개인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승효상 씨가 이제 국건위 위원장이 되고 총괄건축가 제도를 이제 전국으로 이제 확대를 시킨다고 하는데 이 친구가 고민이래. 우리 도가 몇 개야? 도에다가 뭐 광역지자체 하면은 한 20여 명의 그 총괄건축가가 필요한데 사람이 없대. 믿고 보낼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서 나더러 형님이 부산을 맡아 주셔야 되겠다고.